안녕하세요. 조선시대의 기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개나리아담입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 좋아요는 본 채널 운영에 많은 격려와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때는 영조 20년 1744년의 일입니다. 한양 북쪽 장터는 새벽부터 해질 무렵까지 사람들의 북적임으로 가득했습니다. 비단 장수의 고운 색깔 천들이 바람에 나부끼고 기름, 장수의 참기름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죠. 한편에서는 대장간의 망치 소리가 들리고 다른 편에서는 엿장수의 가위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 북적한 장터 한 구석에 늘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운하. 나이는 겨우 10살이었습니다. 남루한 옷은 여러 번 기워진 흔적이 역력했고 맨발은 돌길에 긁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얼굴만은 맑고 환했으며 두 눈이 유난히 총명해 보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량 한 푼만 주십시오. 운학은 하루 종일 장터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작은 손을 내밀며 구걸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또 저 거지 새끼구나. 꼴도 보기 싫다. 부모도 없는 게 어디서 굴러온 거야? 저런 걸 왜 장터에서 내버려 두는 거야? 사람들이 모두 잠든 밤, 운학은 허름한 오두막에서 떠돌이 할머니와 함께 쥐 죽은 듯 지냈습니다. 할머니, 저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요? 다른 아이들처럼 부모도 있고 따뜻한 집도 있었으면. 할머니는 운학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운하가,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내게도 좋은 날이 올 거야. 포기하지 말거라. 하지만 운학은 때로 절망에 빠지곤 했습니다. 과연 나 같은 아이에게도 희망이 있을까? 그럼에도 운학에게는 남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들리는 서당 훈장의 글 읽는 소리를 몰래 듣고 따라하며 스스로 그를 깨우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어느 날 장터에 특별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수수한 청색 도포의 갓을 바르게 눌러쓴 노인. 바로 조선 전국에 그 이름이 알려진 관상가 남곡 이정우 선생이었습니다. 남곡 선생은 지금까지 수많은 왕족과 대신들의 관상을 받고 그의 예언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남곡 선생이 한번 눈길을 주면 그 사람의 10년 후 운명이 드러난다.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남곡 선생이 장터를 지나가다가 문득 구석에 앉아있는 운학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불쌍한 거지아이려니 하고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남곡 선생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운학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 놀라움과 의아함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얘야, 이리 와서 얼굴 좀 보자. 운학은 갑자기 자신을 부르는 양반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양반들은 나를 못 본 척 지나가는데 이 사람은 왜 나를 부르는 걸까? 남곡 선생은 운학의 얼굴을 아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마의 형태, 눈썹의 모양, 코의 높이, 입술의 선. 한참을 살펴본 남곡 선생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의 관상에 제왕의 기운이 있구나. 주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저 거지 새끼가 제왕의 상이라고? 남곡 선생이 설마 잘못 본 것 아닐까? 어떻게 거지가 제왕의 상을? 하지만 남곡 선생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관상가로서 40년 경력의 그였기에 자신의 눈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얘야, 내 부모는 어디 계시냐? 할아버지, 저는 어머니만 있었다는데 어머니는 저를 낳고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지금은 누구와 사느냐?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와 함께 삽니다. 할머니가 저를 거두어 주셨대요. 남곡 선생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관상을 가진 아이가 어떻게 장터에서 구걸을 하고 있을까? 분명히 숨겨진 비밀이 있을 것이다. 며칠 후 남곡 선생은 다시 운학을 찾아갔습니다. 얘야, 혹시 내가 어렸을 때 입던 옷이나 어머니가 남겨주신 물건이 있느냐? 운학은 고개를 끄덕이며 품 안에서 작은 헝겊 조각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할머니가 이건 제 어머니가 저를 싸고 있던 보라고 하셨어요. 남곡 선생이 그 헝겊을 자세히 살펴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헝겊의 가장자리에 희미하게 남아 공중에서만 사용하는 특별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공중 여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직물이다. 그것도 소용 이상의 높은 지위의 여인만이 쓸 수 있는. 영조 초기 조선 왕실은 심각한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왕세자를 둘러싼 당파 싸움이 격화되었고 여러 후궁들이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 배출되거나 사약을 받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당시 조선의 법에 따르면 폐비나 배출된 후궁의 자식들은 왕실의 혈통이지만 왕위 계승권을 박탈당하고 심한 경우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곡 선생은 몰래 운학이 사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성박 빈민가의 허름한 오두막 집이었습니다. 떠돌이 할머니는 마당에서 바느질을 하다가 갑자기 나타난 남곡 선생을 보고 놀랐습니다. 누구십니까? 이 밤중에. 염려 마십시오. 저는 운하기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남곡 선생이 자신이 관상가라는 것을 밝히자 할머니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운하기가 뭔가 문제라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아이에게는 특별한 운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운하기를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무거운 마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운하기는 제가 길에서 우연히 만난 아이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10년 전이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밤에 한 여인이 갓난아기를 안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 여인은 정말 기품 있고 아름다웠는데 옷차림이나 말씨를 보니 분명 궁에 높으신 분이었습니다. 남곡 선생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이 뭐라고 하던가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아이는 절대 세상에 알려져서는 안 됩니다. 부디 이 아이를 평범한 아이로 키워주세요. 그래야 이 아이가 살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 여인은 제게 금부치를 몇 개 주고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여인의 절망에 찬 모습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남곡 선생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정말로 왕실의 피를 이어받은 것일 수도 있다. 특히 10년 전이라면 윤소용이 폐출당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 조선 왕실의 역사를 생각해보면 정치적인 이유로 왕자나 공주가 몰래 궁 밖으로 내보내지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윤소용이 사약을 받기 전에 아이만이라도 살리려고 몰래 궁 밖으로 내보낸 것이겠지. 하지만 남곡 선생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자칫 잘못하면 아이가 더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며칠 후 남곡 선생은 조심스럽게 운학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운하가 만약 내가 특별한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겠느냐? 운학은 순진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출신이고 뭐고 잘 모르겠어요. 다만 언젠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금처럼 구걸만 하며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곡 선생은 운학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마음이 곱구나. 출신을 알더라도 올바른 길을 갈 것 같다. 며칠이 지나자 장터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거지아이 관상이 범상치 않다더라. 남곡 선생이 제왕의 상이라고 했다지. 설마 그 더러운 거지 새끼가? 처음에는 사람들이 믿지 않았지만 남곡 선생의 명성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이 과천고을 수령인 김학수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김학수는 영조의 신임을 받고 있었지만 사실은 부패한 관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인물이었죠. 뭐라고? 거지아이가 제왕의 상이라고? 김학수는 즉시 같은 세력의 사람들과 신복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만약 그 아이가 정말로 왕실의 혈통이라면
훗날 우리 모두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어요. 당시 조선 조정은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어 치열한 당파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김학수는 노론 계열의 인물이었는데 윤소용은 소론과 가까운 인물이었습니다. 만약 윤소용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이 알려진다면 소론 세력이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었죠. 그 아이를 그냥 두었다간 언젠가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칼날이 될 것입니다. 김학수의 측근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은 일 아닙니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겁니다. 미리 싹을 잘라야 합니다. 김학수는 결심을 굳히고 자객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밤 운하기 떠돌이 할머니와 함께 오두막에서 잠들어 있을 때였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자객이 몰래 오두막에 침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위험을 감지한 남곡 선생이 미리 사람을 시켜 지키고 있었습니다. 누구냐? 운학을 지키던 사람이 외치자 자객은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운학은 깜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자거라. 하지만 남곡 선생은 이제 상황이 심각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남곡 선생은 운학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운학아, 이제부터 너는 내가 키우겠다. 하지만 앞으로 매우 조심해야 할 일이 많을 것이다. 어르신, 저는 아직도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몰라도 된다. 하지만 너에게는 특별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 그 운명을 제대로 맞이하려면 공부를 해야 한다. 남곡 선생은 그날부터 운학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천자문부터 시작해서 논어, 맹자, 사서삼경까지. 운학의 총명함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일반 아이들이 몇 달 걸려 외우는 것을 운학은 며칠 만에 모두 외워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의 뜻까지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범상치 않구나. 남곡 선생은 매일매일 놀랐습니다. 하지만 운학에게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는지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스승님, 저는 왜 다른 아이들과 다른 걸까요? 왜 저만 이렇게 어려운 공부를 해야 하는 걸까요? 남곡 선생은 운학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운학아, 하늘이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히고 몸을 고달프게 한다고 했다. 내가 겪는 시련은 모두 너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하지만 김학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암살 시도가 계속되었지만 모두 남곡 선생의 주의 깊은 경계로 실패했습니다. 김학수는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왜 거지 새끼 하나를 제거하지 못하는 거냐? 그는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운학이 공부하는 서당에 불을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운학이 공부하던 작은 서당에서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불이다! 불이야!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며 달려왔습니다. 운학은 서당 안에 갇혀 있었는데 남곡 선생이 불길을 뚫고 들어가 운학을 구했습니다. 운학아, 괜찮느냐? 스승님, 무서웠어요. 그날 밤 운학은 처음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정말로 나를 해치려고 하는구나. 세월이 흘러 운학이 15세가 되었습니다. 남곡 선생의 가르침 덕분에 운학은 이제 웬만한 선비들보다도 더 깊은 학문을 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학에게는 여전히 고민이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계속 숨어서만 살아야 하는 건가요? 언제까지 제 정체를 숨기고 살아야 하는 거죠? 남곡 선생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재능을 이대로 묻어둘 수는 없다. 하지만 세상에 나서면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해 봄, 운학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스승님, 저도 과거에 응시하고 싶습니다. 과거에? 하지만 너의 신분으로는 제가 비록 출신은 미천하지만 학문으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세상에 나가고 싶어요. 운학의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 숨어만 있다면 배운 것을 어떻게 사람들을 위해 쓸 수 있겠습니까? 남곡 선생은
운하게 성장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친척들과 의논한 후 운학을 자신의 양자로 들였습니다. 과거에 응시할 자격을 주기 위해서. 이제 이 아이도 자신의 길을 찾으려 하는구나.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앞섰습니다. 운하가 과거에 응시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절대 조심해야 한다. 너무 튀지 말고 적당히 좋은 성적만 내거라. 드디어 과거 시험날이 되었습니다. 시험장에는 전국에서 모인 수백 명의 선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운학도 그들 사이에 섞여 앉았습니다. 하지만 운학은 다른 선비들과 달랐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온 양반 자제들 사이에서 운학의 수수한 차림새는 눈에 띌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아이는 어느 집안 자제인가? 의복을 보니 별로 내력이 없는 집안 같은데.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운학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왕도 정치의 근본에 대해 논하라. 운학은 붓을 들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물 흐르듯 아름다운 문장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은 하늘의 뜻을 받들어 백성을 다스리니 백성의 마음이 곧 하늘의 마음이라. 따라서 왕도 정치의 근본은 백성의 마음을 얻는 데 있다. 백성의 마음을 얻으려면 먼저 백성의 고통을 알아야 하고 백성의 고통을 알려면 스스로 낮은 곳에 임해야 한다. 높은 궁궐에서만 머물러서는 백성의 진정한 마음을 알 수 없으니 임금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백성 곁에 있어야 할 것이다. 운학의 답안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깊이 있는 사상의 아름다운 문체까지 웬만한 대학자들도 쓰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험장 안에는 이미 김학수의 사주를 받은 관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운학의 답안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뛰어난 글을 15아이가 썼다고? 하지만 김사또님 말은 따라야 하겠지. 그는 몰래 운학의 성적을 떨어뜨리려 했습니다. 이 아이의 글은 뛰어나지만 절대 높은 등수에 올려선 안 된다. 하지만 뜻밖에도 주시험관 중 한 명인 정시관 이덕무가 운학의 답안을 읽고는 크게 감탄했습니다. 어찌 이런 글을 15아이가 썼단 말인가? 이 글에는 진정한 왕도 정치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겨 있다. 나라의 기둥이 될 자가 분명하다. 이덕무는 청렴한 관리로 유명했고 어떤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몰래 운학의 답안을 따로 챙겨 상부에 직접 보고했습니다. 결국 운학의 글은 조정의 최고 관료들의 눈에 띄게 되었고 만장일치로 장원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합격자 명단이 붙은 날 사람들은 크게 술렁였습니다. 이운학?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인데 장원이라니? 어느 집안 자제인가? 설마 과천장터의 거지? 운학은 자신의 이름이 장원 자리에 붙은 것을 보고 잠시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제가 장원에 올랐다고요? 남곡 선생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운하가 이제 내 진짜 시험이 시작된다. 장원급제자는 반드시 임금 앞에서 면담을 받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며칠 후 운학은 경복궁 근정전으로 불려갔습니다. 웅장한 궁궐의 모습에 운학은 압도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잡고 근정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좌에 앉아있는 이는 다름 아닌 조선의 21대 임금 영조였습니다. 영조는 나이가 50이 넘었지만 날카로운 눈빛은 아직 매서웠습니다. 장원급제자 운학이 앞으로 나와 절을 올리자 영조는 순간 놀란 듯 시선을 멈추었습니다. 저 아이의 얼굴이, 그 눈빛, 미간의 기운, 콧대의 모양. 어딘가 낯익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영조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소신의 이름은 이운학이라 하옵니다. 부모는 누구냐? 어릴 적 어머니는 저를 낳고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누군지 모릅니다. 이후로는 관상가 남곡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분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영조는 잠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 얼굴에서 예전에 보았던 한 여인의 모습이 겹쳐 보였던 것입니다. 윤소영. 한때 총했지만 끝내 정치적 모함에 휘말려 패출과 사약의 길을 걸었던 비운의 여인. 설마 저 아이가? 영조는 속으로 동요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내가 쓴 답안을 보니 왕도 정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더라. 내 생각에 진정한 임금이란 어떤 존재여야 하느냐. 운학은 잠시 생각한 후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소신이 생각하기로는 진정한 임금은 백성보다 높은 곳에 있으면서도 항상 백성보다 낮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은 하늘로부터 받았지만 그 권력을 쓰는 목적은 오직 백성을 위해서여야 합니다. 영조는 운학의 답변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구나. 그날 밤 영조는 내관 김상원을 불러 은밀히 지시했습니다. 운학이라는 아이의 출생을 샅샅이 조사하라. 단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라. 김상원은 영조를 오랫동안 모신 충직한 내관이었습니다. 그는 며칠에 걸쳐 조심스럽게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며칠 후 김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전하, 그 아이가 지니고 있던 헝겊초가 그것은 분명 윤소용 마마의 옷감이었습니다. 또한 소인이 예전에 알고 있던 바로는 윤소용 마마께서 사약을 받기 전에 비밀리에 낳은 아이를 궁 밖으로 내보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영조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운학은 윤소용의 소생이란 말이냐?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윤소용은 영조가 세자 시절부터 총애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총명하고 아름다워서 영조의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결국 정치의 소용돌이에 희생된 여인이었죠. 당시 영조는 아직 왕위가 불안정했고 노론과 소론의 당파 싸움이 극심했습니다. 윤소용은 소론과 가까웠기 때문에 노론 세력의 표적이 되었고 결국 모함을 받아 배출되고 사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조는 윤소용을 구하고 싶었지만 왕권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영조 평생의 후회였습니다. 이 소식은 은밀히 흘러나가 결국 권세가들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김학수는 분노에 치를 떨었습니다. 운학이 장원에 오르더니 이제 임금 눈에까지 들었다고? 윤소용의 핏줄이라면 이는 왕실의 정통성을 흔드는 일이다. 그는 즉시 같은 편 대신들에게 로비를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는 두면 두고 화가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제거해야 합니다. 몇몇 대신들은 맞장구 쳤습니다. 윤소용의 자식이라면 반드시 처리해야지요. 아니면 훗날 왕실에 큰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신하들은 반대했습니다. 지금 그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단지 출신만으로 해를 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성군의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 조정은 술렁였고 영조는 점점 더 무거운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윤소용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가 나타난 것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의 아픈 기억이 다시 떠오르는 것 같아 괴로웠습니다. 윤소용을 지키지 못한 내가 그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영조는 며칠 밤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영조는 운학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이번에는 근정전이 아닌 작은 편전에서 단둘이 만났습니다. 운하가 내 출신에 대해 이제 알고 있느냐? 예, 전하. 소신은 이미 남곡 선생과 여러 정황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저는 윤소용의 아들이옵니다. 운학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왕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뜻은 없느냐? 영조의 질문에 운학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전하, 소신은 왕위가 아니라 백성을 원합니다. 제가 과거를 본 것도 오직 백성을 편안히 할 방법을 배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윤소용께서 저를 세상에 내보내신 뜻도 제가 평범하게 하지만 의미 있게 살기를 바라셨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운학의 말에 영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윤소용, 내가 낳은 아이가 이리도 곱구나. 영조는 운학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윤소용을 지키지 못한 나지만 적어도 그 아이만큼은 아비로서 올바른 길을 걷도록 도와주자. 며칠의 깊은 고민 끝에 영조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조정 대신들을 불러 선언했습니다. 운학은 윤소용의 소생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는 왕위를 노리는 자가 아니다. 그 마음은 곱고 백성을 위한다. 그러니 나는 그를 왕자로 인정하지는 않겠으나
조정의 중책을 맡겨 나라를 보좌하게 하겠다. 누구든 이에 반대하는 자는 나를 거역하는 것으로 알라. 대신들은 술렁였지만 임금의 확고한 결단 앞에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운학은 조정에서 관직에 나아가 백성을 위한 정사를 펼쳤습니다. 그는 사헌부 감찰로 시작해서 점차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흉년이 들면 직접 현장에 나가서 굶주린 백성들을 도왔고 억울한 죄인들을 변호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저 관리는 다르다. 정말 백성을 위해 일한다. 백성들 사이에 운학에 대한 좋은 소문이 퍼졌습니다. 한편 운학을 해치려 했던 김학수는 결국 자신의 부패가 드러나 유백일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영조는 운학을 통해 김학수의 비리를 조사하게 했고 그 결과 수많은 부정부패가 밝혀진 것입니다. 하늘의 뜻을 거스르려 했으니 이런 결과가 당연하지. 사람들은 김학수의 몰락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느 날 늙은 남곡 선생이 운학을 불러 말했습니다. 운학아, 내 관상에는 분명 제왕의 기운이 있었다. 하지만 내가 왕이 되지 않고도 나라를 지탱할 수 있음을 하늘이 보여주었구나. 관상은 타고난 운명이지만 그것을 꽃 피우는 것은 본인의 덕행이다. 너는 그 길을 잘 걸었다. 운학은 눈시울을 붉히며 스승께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아니 아버님, 제가 걸어온 길은 모두 아버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저는 그저 백성을 위한 종일 뿐입니다. 운학은 비록 왕위에 오르지 않았으나 조선의 명신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그의 청렴하고 공정한 정치는 후대 관리들의 모범이 되었고 백성들은 그를 거지 출신의 대감이라 불렀습니다. 이 이야기는 500년 전의 일이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어려운 환경에서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운학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중요한 것은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도 들려주세요. 고맙습니다.